네, 이렇게 소개받은 대통령 지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병석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뉴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30분을 제가 배정받았는데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어쨌든 30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축구로 따지자면 이제 후반전에 와 있다고 생각을 다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내면 내년도에는 정말 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정책 이야기하면 아마 5분 뒤부터 아마 졸리시고 재미없으실 텐데, 일단 골고루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랜선 워크숍을 한다 그래서 격려사를 제가 따왔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죠. 지병석 사무관님, 졸거나 딴청 피우는 분들 이름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은입니다. 네, 아직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내를 누가 죽었다고 하네요. 왜 웃고들 그러십니까? 뭐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그런 많이 대놓고 웃으시라 해. 오늘 남조선 동지들이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얼망떨망한 눈빛으로다가 학습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평양냉면 먹으러 꼭 한번 오시라 해. 이와 같이 오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동지들에게 주목받고 훌륭하신 말씀을 남기시었다. 4차인지 5차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남조선 우리들의 산업혁명이 성공하도록 지원해보겠다. 이상 이춘희 방송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여기 모여 계시면 박수 한번 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텐데 네.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따왔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거는 AI, TTS 기술로 만들어진 음성인식 합성 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하이프라는 이제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하이프 사이클, 가트너라는 그룹에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어떤 그 기술 발전도를 그리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AI 기술 중에서 가장 빨리 진화하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고 한 기술이 바로 이 음성인식 합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뭐 네이버 클로바라든가 타입캐스트 같은, 해외로 따지자면 라이어버드 같은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음성인식 합성 기술을 여러분들이 직접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인공지능 성우를 활용해 갖고 어떤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모습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목소리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정교하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점차적으로 상용화, 보편화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단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마 자료 조사해 보신 분들은 포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정보 페이지에서 이런 그래프를 잘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1차 하면 증기기관이 발전을 했고, 2차는 전기와 대량 생산이 등장을 했고,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4차는 인공지능,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만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연유가 있었고 분명한 그만한 근거와 전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혁명이란 말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것을 뒤엎은, 그러므로 이제 삶이 갑자기 뭔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사실은 점진적으로 그만한 이유를 갖고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이렇게 변해왔었다는 것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산업혁명 이전에도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혁명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은 인류는 어쨌든 사피엔스 이전에 도구를 만들어서 유인원과 구분되는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그걸로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효율을 따지는 도구혁명도 가져왔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렇지 못했던 종과 왜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했는가를 보면 인지혁명,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내서 상상력을 발휘했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집단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해서 어떤 질서나 어떤 체계적인 것들을 조직을 만들어서 복속시킬 수 있었다. 상상력이죠. 신이라든가 종교, 국가, 정부, 심지어는 어떤 돈, 그다음에 오늘날로 따지자면 무형 지식재산권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인쇄혁명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들이 어떤 체계나 어떤 인쇄물로 인해서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2018년도 제가 독일의 아헨 지역에 스마트 팩토리 시차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룹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 있는 작은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독일인들은 자랑스럽게 딱 커다란 글씨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써 있는데, 시민들이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짐으로 인해서 그 전에 어떤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국가 운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명, 명예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개혁하는 여러 가지 혁명들을 이뤄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공화정이라든가 입헌 군주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체제를 만드는 어떤 혁명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따지자면 이제 대항해 시대, 다분히 서양 관점적인 어떤 단어긴 한데,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역혁명이라는 수단을 이뤘고요.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전혀 다른 곳까지 전파되면서 전 세계가 공히 스마트해지고 효율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돈이 돌고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어떤 공장 중심의 세계, 그다음에 생산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여러 가지 뭐 방직기라는 기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증기기관들과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산에 대한 효율화, 그다음에 그런 자동화 같은 개념들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전문가들마다 진단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걸 쓴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는 정보혁명 그 끝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에릭 브린 율프슨 교수랑 이렇게 공조하신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을 보면 이제 커다랗게 오프라인 기계와 온라인 기계 시대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도 1월 달에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꺼냈고,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우리나라도 그 단어를 들여와서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역사학자는 전 인류사 전체적으로 빅히스토리, 거대사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다음에 과학기술혁명 시리즈 이런 식으로 거대사 관점에서 세상을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도 출장길에 가끔씩 들고 다니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무려 1980년도에 쓰여진 이 책을 봐도 아직도 여기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이 다 실현이 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원격 교육이라든가 원격 의료, 심지어 이제 정부가 이제 데이터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빅브라더 같은 개념들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사이어티 5.0, 우리보다 한 개 더 나갔네요. 이렇게 5가지로 이 세계사 패러다임을 구분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단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지금 노멀 시대에서 뭔가 뉴노멀, 뭔가 기존과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혁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각국별로도 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대하는 정책들이라든가 방향들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팡에 해당하는 기업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등을 보시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의 데이터,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ICT 독점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열심히 밀어주는 어떤 다분히 미국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일본 또 로봇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ICT 돌봄 기술 같은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독일은 역시 그 전통적인 제조 강국답게 그 공장 효율화를 어떻게 하면 이 ICT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최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인더스트리 4.0, 산업 4.0, 그리고 공장 효율화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던 작업자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동 4.0 같은 정책들을 만들고 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이죠.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제 5년마다의 어떤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국가고 일당 독재 국가이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당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충성도도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중심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무리 없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회적인 어떤 갈등 없이 이렇게 여러 급진적으로 펴낼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세계의 어떤 글로벌한 생명 윤리에 어떤 위배되는 유전자 조작을 한 아이를 출산시키기도 했고, 중국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든가 버스에 탑재되어 있는 CCTV 등을 활용해서 또한 세계 최고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갖고 안면식 기술을 갖고 국민들을 감시하고도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어떤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서 어떤 세계의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빅2 경쟁, 슈퍼 파워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쯤에 대국민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조사한 거를 갖고 텍스트를 이제 클라우드 텍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대동소이하실 겁니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테슬라 차량들 보면 이제 내비게이터는 오토파일럿, 노아라는 기능을 이제 탑재한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뭐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떠오르시는 것들을 연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맞게끔 우리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관련된 정책들을 다루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예기치 않게 맞이를 했습니다. 팬데믹 주기는 점차적으로 지금 짧아지고 있다는 주기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어떤 인류의 위기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이제 엔트로포신이라는 이제 인류새, 어떤 지질학적 개념에서의 우리가 여러 가지 새, 뭐 홀로새라든가 트라이포토새 같은 여러 가지 새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주목할 점은 이 지질 시대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총 한 5번의 멸족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지구의 어떤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5번의 어떤 종이 절멸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6번째 절멸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산업혁명의 결과물의 양면성을 이제 보자면,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지금 지구가 근 100년 동안 한 7도 정도 올랐다고, 0.7도인가요?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열이 오르면 인간이 아프듯이 지구도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기상관측 이래로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만큼 더 자연재해가 규모도 커지고 강도도 세지고 빈번도도 잦아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팬데믹을 잘 막아내고 이 전체 어떤 행성 인류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것들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들도 가져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제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면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뉴노멀에 지금 직면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듯이 언택트가 이제 확산이 됐고, 또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또 해야 됩니다. 경제 회복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전환을 어떤 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고, 여러 가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일관성 있게 링크를 걸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월 달에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한 2025년까지 예산한 16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의 어떤 고용 창출을 위한 19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다음에 안전망 강화 같은 세 가지 큰 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보자면은 DNA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큰 세 개 혹은 ABC 인공지능,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의 ICT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일어나는 핵심 열쇠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K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DNA 기술들이 곳곳에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신속한 진단에 이르기까지 이 DNA 같은 개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잘 활용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또 잘 따라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지역의 어떤 이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는 그 상태에서도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역시 어렵게 가고는 있지만 지금 그나마 잘 방역을 하고 있고 다 같이 어려운 순간을 열심히 잘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특히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이제 디지털 뉴딜의 정책 중에 핵심은 이제 데이터 댐에 대한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경제 대공황 시대에 그 후버댐 건설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회복들을 노려봤듯이 우리나라도 역시 DNA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존재해 있는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을 하고요. 그것들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제 발표해낸 5G 정책, 네트워크 정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가 결부돼서 우리 사회 곳곳에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뭐 스마트 공장, 그다음에 질병 진단 및 예측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의 이런 양질의 데이터들이 쓰임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편리 같은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그런 방향성, 비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DNA 네트워크 5G 보급률을 점점 높아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손쉽게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단편적인 예지만 5G가 지역에 있는 데까지 많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많이 늘려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또는 데이터 전문 기업 수를 또 많이 늘려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장 규모 역시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가공해서 민간 기업이라든가 개인한테 이것들을 얼마큼 잘 쉽게 쓸 수 있게 제공하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 여기를 위해서 2025년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또 이 DNA 기술,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겠죠. 우리나라만큼 인공지능의 좀 친숙도가 높은 국가도 드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어떤 인간과 이제 AI 바둑 알파고가 같이 겨룬 테스트 베드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인공지능에 대한 친숙함, 그다음에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벽 같은 것들이 많이 세계 기업들보다는 많이 낮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그냥 신기술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범용 기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 개인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종류의 얼굴들이 있지만 저분들은 다 모델들이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존재하지 않는 실존 같은 얼굴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겨울왕국 예를 들어 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갖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슷한 얼굴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배우나 캐릭터나 아바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영화를 한다거나 드라마를 한다거나 혹은 나의 대신 어떤 활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8명의 어떤 사람을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 실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게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죠.
and get them fresh. I've decided that time by giving another person permission to truly be themselves. Look at these people. They look like ordinary humans, right? Well, what if I told you that they're computer-generated images, graphics, models that are animated by an algorithm? Welcome to the future. They weren't kidding when they said Neon is an artificial human. These Neon promo, but I don't think these videos are just people being filmed by cameras. That wouldn't make any sense, cause what would this have to do with artificial humans, right? And generate photorealistic people with convincing emotions in real time and be responsive, as they call it, with this much accuracy in character details, facial expressions, body movements, and possibly voice tones, then Neon is truly the next big thing that will change everything. It can literally be anything and create anyone. It can be your news reporter, your doctor, your human development coach, your fitness trainer, your flight attendant, your personal assistant, your friend or girlfriend. The possibilities are limitless. 네, 잠시만요. 네, 이 앞에 계신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게 실제 사람 같으신지 한번. 예, 밑에도 두 번째. 아마 예, 보이시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잘 안 움직이네요. 네, 실존하는 사람은 저 맨 왼쪽에 뉴스 리포터였고요. 여기서 왜 우리가 실존하는 사람인지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우리가 굳이 눈으로 확인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겐, 예를 들어서 적대적 심층 생성망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든가 음성, 그 다음에 행동 같은 것들을 고해상도, 30프레임이 넘어가는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예를 들어 5G 이상의 어떤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을 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가 예를 들어서 4K를 넘어서 8K 화질까지 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실존하는 사람인지 가상인 사람인지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삼성전자에서 올해 1월 달에 CES에 출품했었던 인공인간 네온 프로젝트를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우리의 서포터나 비서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친구, 감정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나중에는 우리가 외롭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을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직업군을 존재하고 있는 전문 인공인간을 불러서 우리가 교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10억이 있다, 그리고 미술품 경매장에 갔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그림에 억 단위로 얼마씩 주고 여러분들이 사실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께서는 첫 번째 그림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이 1억, 예. 두 번째 3억, 마지막은 그러면 6억. 네. 우리 전세희 과장님께서는 첫 번째 그림은 5억, 두 번째 2억, 나머지는 그럼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우리 전세희 과장님 때문에 한 8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들어본 저의 그림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이 윌런드 쿠닝이라는 사람이 미술품 경매장에 가장 비싸게 팔린 3억 불 정도, 한 3,600억 정도로 되는 이 추상화 그림인데, 제가 뉴욕시티에 갔을 때 눈 오는 뉴욕 거리를 찍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먹여서 저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가상 그림이 되겠고요. 요거는 바티칸 성당에 갔을 때 미켈란젤로의 어떤 피에타 석상을 보고 이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재해석을 해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제 일상에서 어떤 전문 기업이라든가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제 그림을 하드디스크에 그냥 저장한 게 아니고요. 캔버스화로 출력을 해서 제가 의미 있고 사랑하는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시회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약간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만들어본 인공지능 소설이 되겠습니다. 저는 AI한테 저기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예, 조만큼만 저는 AI한테 단서를 줬고요.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쭉 글을 써줬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면 이 오디오 북으로 같이 들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정보만으로 AI가 자기만의 소설을 쭉 씁니다. 이것들이 최근에는 GPT-3 기술이라는 거대한 정말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등장을 해서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소설, 인간보다 인간다운 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올해 혹은 내년에 앞으로 주목되는 기술들이라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 같은 것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정말 신성, 유발 하라리가 제시하는 신성의 능력, 신의 능력에 접근하는 능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블랙홀을 관측했었던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을 저렇게 지구의 여러 가지 위성들을 이제 만들어갖고 블랙홀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심지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요. 크리스퍼 가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병든 난치병이나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든 유전자를 컨트롤 CV 하는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들 잘라내서 하는 기술들이 대단히 싸지고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로 요즘에 만들어내고 테슬라가 상당히 핫한데 이분은 또 엉뚱하게 이제 인간의 뇌에 여러 가지 전극을 심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전자제품들을 뇌의 생각만으로 조종할 수 있게끔 하는 뉴럴링크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GPT-3 기술, 거대한 매개 변수를 학습한 지금 AI가 자연어 처리,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파고가 은퇴를 했는데 알파고 제로 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 바둑에 간 게 아니라 얘가 갑자기 어느 생명공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라는 형태로 해서 단백질의 어떤 구조적인 분석을 이게 딥러닝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내는 앞으로 신약 개발이든 우리의 질병 예측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알파고가 지금 의학 현장에서 열심히 또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버드 대학교의 닥터 싱클레어 박사는 최근에 얼마 전에 노화의 비밀을 이제 풀었고 본인이 직접 임상시험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노화는 더 이상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는 노화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장수약을 또 만들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요,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가 정부의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정책을 심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을 하고 한 만 3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18회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DNA 관련된 혹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심의 의결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우리 정부가 가야 할 2030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한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작년에도 만들어냈고 올해도 단편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 항상 갈등을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셨듯이 택시와 라이드 쉐어링, 카카오 카풀이라든가 타다 같은 개념들도 갈등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원격 진료가 금지, 제한적으로 허용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편리한 ICT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도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진료가 아직까지는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민사회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예전에는 인력거꾼들이 택시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했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기술들이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과 일자리를 잃게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걱정거리들이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계속 유발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떤 저희가 끝장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가는 어떤 툴을 만들었는데 그게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이라는 어떤 토론의 장을 통해서 저희가 민관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들을 열심히 수행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특이 운영,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되게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로서 그만한 역할들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가 이런 활동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잠재력이 있고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덩이는 작지만 그만한 국가 안에서 정말 고급 인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지표나 이런 데서 1등, 2등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 작은 국가에서 우리가 이만한 역량을 발휘해서 결과적으로 세계의 어떤 선도국, 스탠다드가 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또 잘 해낼 것이고 세계에서도 많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가가 이제 제시한 개념들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가 이제 1000개 목표가 있었고 그 1000개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목표가 하나가 이제 없었다. 그래서 단일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류가 단일한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진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팬데믹 시기를 전 세계가 이 지구라는 행성 전체에서 다 같이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고요. 근원적으로는 지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고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잘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노력들 같은 것들을 해내면서 이제는 우리 가족,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 과학기술 같은 무기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게 되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